근데 아이고, 예. 그래서 일단 기자와 관련된 어떤 책을 세 가지를 쓰고 엉뚱하게도 소설도 한 권 썼습니다. 한일 전쟁 미래 소설 2045년. 이 책은 이제 독도 상공에서 한일 양국 간의 전투기가 교전이 벌어지고 결국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대승을 거두고 일본을 식민지화하는, 그야말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쓴 책입니다. 이 네 권 중에 이게 제일 안 팔리긴 해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특파원이 본 일본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일본에 여행이든 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 혹은 일본에 뭐 제가 있는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제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빠짐없이. 친절하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얘기 하죠. 뭐 동의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약간 헤매가지고 노선을 물어봤을 때 다 바쁜데도 걸음을 멈추고 저한테 그 역 바깥까지 안내를 해준, 그 사람이 역 밖을 나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역 바깥까지 나가서 알려준 사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뭐 들은 이야기로는 직접 뭐 한 500m 거리를 데려다가 줬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턱으로 하죠. 일로 가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죠.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친절하다는 것은 첫 번째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가 깨끗하죠. 우리도 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 서울 시내가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웠었던 시절이고, 물론 지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 담배 흡연 문화가 우리보다 더 허용적이기 때문에 흡연율이 아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잘 안 버려요, 사람들이. 휴지, 쓰레기 아무 데나 안 버립니다. 편의점 앞에 딱 재떨이가 있고 거기에 서서 피고 재떨이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가부키초, 신주쿠에 있는 가부키초에 가면 밤 되면은 또 이제 변하죠. 예, 더러워지죠. 그리고 새벽에 싹 청소들이 또 치우면 낮에는 또 깨끗합니다. 뭐 비교적 대한민국 사회보다 사람들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질서겠죠, 질서. 질서 의식하면은 뭐 일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경규가 간다, 즉 코미디언 도시어부에 나오는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죠. 그래서 빌딩의 옥상에서 내려다 봅니다. 자, 차들이 정지 신호를, 이제 빨간 신호가 왔을 때 정지선에 서느냐 안 서느냐, 밟느냐 안 밟느냐, 신호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정지선을 밟는 차량이 단 한 대도 발견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딱 3년 도쿄 특파원을 하면서 도쿄에서 살면서 뭐 일본 도쿄 이외에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클락슨 소리, 빵빵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3년 동안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약간 야쿠자 같은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을 해요. 뒤에서 빵빵 한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다가 빵빵 하는 소리를 어, 3년 동안에 한 번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이제 이렇게 와닿을 텐데, 빵빵 많이 하죠.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빵빵 많이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 골목길에 말이죠. 그 골목길이라기보다는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면도로. 뭐 이면도로인데 신호등은 있어요. 횡단보도도 있고. 밤 12시에 아무도 안 다니는 가로등불만 켜져 있는 깜깜한 그 이면도로에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저는 그냥 갑니다. 네, 사람이 없어요.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절반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단 한 명도 그냥 가는 거를 못 봤습니다. 딱 정지선에 서가지고
파란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켜지면 갑니다. 네,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질서의식이 좀 없어서일까요? 하여간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의식은 대단하다라는 세 가지 공통점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공감 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신뢰에 관한 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YTN과 일본의 민영방송 TBS라는 민영방송이 있어요. 두 회사가 제휴 관계입니다. 그래서 홀수년도에는 YTN 사장이 TBS, 일본을 가서 TBS를 방문합니다. 짝수년도에는 TBS 사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YTN을 방문합니다. 상호 교류를 하는 겁니다. 제휴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가면은 사장 대 사장 또 임원진들 뭐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회담을 하죠, 회의를. 그러면 이제 뭐 통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쪽에서 통역사를 하나씩 고용을 하죠. 근데 TBS는 나이가 제법 있는 여성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그 회의를 2번 정도를 했으니까 도쿄에서 같은 사람을 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통역비가 상당히 비쌌어요. 음. 근데 계속 그 사람을 써요. 10 몇 년째 그 사람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번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가격을 통역료를 가지고 내고를 하죠. 좀 더 싼 사람, 웬만하면 싼 사람을 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가 우리보다 뭐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신뢰 관계를 맺으면은 계속 거래를 한다는 거죠. 예, 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정 없이 쓰던 사람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은 바꾸지만은 문제가 없는데 가격 때문에 요금 때문에 바꾸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 신뢰 관계가 일본은 확실히 신뢰 사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죠. 방사능이 도쿄까지 번지고 있다는 뉴스를 한국 언론 매체들이 합니다. 뉴스, 신문 할 것 없이. 그러면 도쿄에 가 있던 우리 유학생들 집에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야, 거기 위험하다며. 방사능 오염되면 어떻게? 거기 피폭되면 어떻게? 빨리 들어와. 체견을 하죠. 유학생들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겁이 났었던 시절이에요. 사상 초유의 체르노빌 이후에 두 번째로 원전이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에서도 심리적인 그 패닉 상태가 일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언론 매체에 약간 그 과장된 보도, 약간 그 뭐랄까 호들갑 떠는 보도의 영향이겠죠.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좀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놀라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유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집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짐 싸들고 바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소개해 준 사람들 중간에서 황당하죠. 그냥 방 빼갖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알바하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 뭐 대부분이랄까 상당수가 한국 식당 그 신오쿠보라는 신주쿠에 한국 코리아 타운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한국 식당들이 즐비한데 거기서 일하던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다 그냥 짐 싸고 가버리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싹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동산 중개 업자들은 다시는 한국 사람들 이제 집 임대 소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신뢰를 잃은 그런 적이 있죠.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손정희 불신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손정희가 쿠팡의 잭팟을 예견한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건 뭐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2년 정도 됐나요? 쿠팡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죠. 손정희가. 손정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손마사요 씨라는 일본 명을 가지고 있는 제일교포 사업가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 사람이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뭐 그 사람이 쿠팡에다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택배 문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택배 시키면은
뭐 원룸에 사시는 분들 집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 앞 현관 앞에 놓고 가죠. 그리고 뭐 사진 찍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잘 현관 앞에 배달해 놓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신인한테 직접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가져가야 돼요.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배달하러 갔는데 집에 그 받는 사람이 있으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배달 성공률이 2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러 갔다가 없으면 도로 와야 돼요. 하는 일을 한 3 번, 4 번, 5 번 가야 그 사람을 만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택배가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손정희가 딱 본 거죠. 이거 쿠팡 한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데 이 택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회수율이 없네. 이게 잘 되겠네.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게 이제 신뢰라는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우리는 왜 택배 기사들이 그냥 놓고 갈까요? 그 분실률을 조사한 결과를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분실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거 아닌 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뭐 가끔가다 있긴 있겠죠. 근데 일본은 분실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 배달되기 전에는 그거는 놓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고 배달을 한다. 택배 문화 요런 게 좀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인한테 없는 것,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거나 매우 적죠. 융통성. 우리는 융통성이 좀 너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또 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매뉴얼. 일본인은 매뉴얼에 없는 거는 안 합니다. 딱 정해진 매뉴얼에 있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 이 쓰나미 파도가 들이쳐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원전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표현을 상정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정외. 쓰나미가 그 높이로 어 넘쳐오리라고는 상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9m라고 합시다. 9m까지만 상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m는 매뉴얼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일본 사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자, 제가 겪은 에피소드는 여기 식당 테이블이라고 써 놨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뒤늦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둘이. 그랬는데 둘이 들어가니까 제가 인제 한 뭐 6 명인가 4명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와 가지고 2명 자리로 좀 옮겨 달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텅 비어 있는데 굳이 2 명이니까 2명 테이블로 옮겨 달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직장인들 몰릴 때는 당연히 뭐 점심시간에는 2 명이면 2명 자리에 앉아 달라고 하지만은,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 한가한 시간에 아무 데나 앉으면 어떻습니까? 손님이 왕인데. 일본에는 그만큼 융통성이 없다. 두 번째, 명함 교환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면은, 일본 사람들 그리고 악수를 잘 안 해요. 손과 손을 맞잡는 악수를 잘 안 합니다. 목례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명함을 딱 받아요. 인제 뭐 나중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연락하려고 보면은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바로 우리 공명회 교수님하고도 한 달 됐나요? 여기 저팬 파운데이션,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서울 소장, 그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하고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반갑게 명함 받아서 뭐 며칠 후인가 뭐 연락해 볼까 해서 보니까 이 핸드폰 번호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휴대전화는 자기 개인의 휴대전화지, 내가 공적인 그 명함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이든 명함에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사람은, 뭐 국정원이나 뭐 일부 뭐 장관 정도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99.9%는 다 휴대전화를 쓰죠. 고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2002년도 그 한일 공동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는 광장마다 뭐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붉은 악마도 그렇고 이렇게 가장 모여서 다 함께 하는 거를 많이 자주 볼 수가 있죠. 일본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로 이렇게 열광하고 물론 이제 축구 경기장 뭐 이런 데가 당연히 있지만 광장 문화가 일본은 없다. 예, 그게 좀 다른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신용카드라고 썼습니다. 일본인한테 신용카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용카드 있죠.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편의점 가서 뭐 1,000원짜리 뭐 껌 하나 사더라도 예, 신용카드. 저도 뭐 600원짜리 생수 하나 살 때도 신용카드. 학생들은 뭐 다를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가 아주 일반화가 돼 있죠.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만 가도 현금 거의 안 씁니다. 걔네는 오히려 신용카드보다 QR 코드를 쓰죠. 예, 스마트폰. 신용카드 시대를 건너뛰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씁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이 우선, 캐시 우선 문화가 정착이 돼 자리가 잡고 있어요. 실제로 요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도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도토리현의 요나고에 가서 뭐 취재를 하다가 저기 소바가 뭐죠? 음, 소바가 메밀국수 집을 갔어요. 예, 그래서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줬더니 이 카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기계가 없는 거예요. 카드 결제기가. 카드 결제기가 없는 가게였습니다. 뭐 약간 뭐 소도시라 그랬나 그랬더니 도쿄에도 여전히 카드기 그 결제기가 없는 가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택시를 탔습니다. 당연히 택시 카드로 결제하죠. 카드 결제 오케이라고 써 있는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드를 줬죠. 근데 기사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된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헤매는 거예요. 카드 결제를 할 줄 몰라 갖고. 카드로 결제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없다 그랬더니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자기 동료 기사한테. 한 10분 기다리니까 그 기사가 택시를 몰고 왔어요. 와 가지고 결제를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우리보다 덜하다. 뭐 신용이 덜한 건 아닐 텐데 하여튼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적은 해외 도전 정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젊은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관계가 높은 겁니다. 자, 해외 도전 정신이 일본인한테 없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8년 말에 조사한 겁니다. 13살에서 29살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학을 가고 싶은가? 우리 여기 계신 학생분들 나중에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 아마 꽤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국은 그 당시 조사에서 65%가 유학을 가고 싶다였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단기 무슨 어학연수까지 포함한 겁니다. 미국도 65% 똑같아요. 일본은 32%에 그쳤습니다. 절반입니다. 나 유학 가고 싶지 않아요. 유학 가고 싶다는 그냥 10명 중에 3명. 우리는 10명 중에 6명, 7명에 가까운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실까요? 일본인들의 해외 유학, 실제 그 유학생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에 8만 명대였던 것이 2012년도에는 6만 명대, 2016년에는 5만 5천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뭐 인구가 줄으니까 뭐 우리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그 인구 대비로는 아마 일본보다 많은 유학생 숫자를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취업률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의 그 대졸자의 취업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일본은 거의 100% 취업을 합니다. 심지어 졸업하기 1년 가까이 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4월 학기니까 3월에 졸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2020년 봄에 그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졸업할 예정자의 2019년 4월 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취직한 사람들이
내정이죠. 뭐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그 취직이 된 거예요. 다니진 않지만. 내정률이 40%예요, 40%. 10명 중에 4명은 졸업하기 1년 전에 이미 다 취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우리 카이스트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겠지만은 일반 평균 취업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62%입니다. 명문대도 70% 정도대에 그쳐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대학원으로 도피성 또 유학 대학원으로 유학 아니면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또 많이 가죠. 스펙 쌓기용 유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제 도전 정신을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이유도 작동을 합니다. 자, 한국 청년이 진취적인 이유 보니까 그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한국인 청년 구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나는 해외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국내에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난 해외에서 뭐 한국 회사든 뭐 구글이든 저 미국 회사든 어디 회사든 뭐 저 외국에서 하여튼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취업자 수가 2015년에 2,900명이었던 게 2018년에는 5,700명이다. 많이 늘었죠. 뭐 숫자 자체가 아주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뭐 일본에 가서 보면은 출장 가서 보면은 호텔에 한국인 직원이 딱 있더라고요. 어우, 그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15년 정도가 지나니까 뭐 거기 이제 취직한 한국인들이 예, 많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일본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27만 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육체 노동 뭐랄까요 그 저 건설 노동자라든가 간호 저 간병인 개호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됐든 간병인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다 포함한 겁니다. 전체 노동력의 2%가 외국인이에요.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반드시 20년 내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일본의 호황 대 뭐 한국의 불황이라고 써놨지만 일본이 결코 뭐 호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아베 2차 아베 내각 때에 조금 경기가 좋았었죠. 네, 그런 이제 어떤 영향이 작용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80년대까지는 해외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특히 상사맨들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오지 이런 데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 가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또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또 승진을 하고 뭐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뭐 대우 김우중 회장이 할 일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인구를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죠. 일본은 1억 2,500만이 좀 넘습니다. 600만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냥 딱 쉽게 얘기해서 2.5배입니다. 인구가. 예, 2.5배고 그런데 시장 규모는 이제 경제 용어로서 제가 뭐 정확히 이거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시장 규모는 6배라 그래요, 일본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반 산업을 봅시다. 2017년도에 일본 음악 시장 규모가 27억 달러. 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장 규모가 큽니다. 한국은 5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6입니다. 그래도 세계. 그런데 한국 시장의 5배가 넘는 그 음반 시장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 인구도 많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케이팝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케이팝이. 유럽, 동남아,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BTS 열풍이 강타하고 있죠. 일본 어때요? 빌보드 차트 뭐 1위 한 게 한 번 있어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대였을 거예요. 아니면 80년대 초반나.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 규모와 관계가 있다.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인기를 끌면은 해외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한국은? 한국 시장 좁아요.
거기서 잘 나가봐야 그냥 우물한 개구리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그 기획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키우죠. 글로벌 스타로 키웁니다. 그래서 훈련생, 연습생이라고 그러죠. 연습생 과정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 무대에 진출을 시키죠. 그래서 영어 가르쳐요. 일본어 가르쳐요. 중국어 가르쳐요. 아니면 일본에서 데리고 와. 중국에서 데리고 와. 타이완 데리고 와. 네, 그래서 K-팝 그룹을 만들어. 전 세계 시장에 딱 상품으로 내리 꽂아요. 근데 여기에 그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뭐 하루 몇 시간 이상 뭐 이렇게 훈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대요. 우리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애들 다 그냥 연습 엄청나게 시키는 뭐 그런 차이는 있다 그래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규모가 바로 이 한류의 성공을 키운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그 세계화라는 게 이제 YS 김영삼 정부 때부터 1990년대죠. 이제 시작을 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구호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1988년에 그 우리 이제 올림픽 개최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세계 여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남자는 또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사실상 해외 배낭여행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992년, 3년에 영국에 2년 유학, 뭐 언어, 영어 연수 혹은 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배낭여행도 유럽에 한 7개국을 보름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어찌됐든 초기 세대입니다. 그 당시부터 폭발적으로 유학과 배낭여행과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이 세계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개척 정신을 갖게 되죠.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저의 부모님, 저는 이제 저의 부모님, 가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과 7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를 봐도 이런 나라가 사례가 없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다음에 식민지를 겪고 독립하자마자 동족의 상장 비극으로 3년 동안 그냥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음에도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가난을 겪은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애들만큼은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까지 큰 가난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드물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일 테니까. 저도 뭐 지금 대학원생 아들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제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도 이제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서 폐허가 됐던 것이 경제 부흥을 똑같이 했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줬느냐? 6.25 전쟁이 도와줬습니다. 6.25 전쟁. 옆에 있는 자기네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물론 이제 뭐 소련이 북을 미군이 남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벌어진 분단이지만은 어찌됐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 물자가 필요하죠. 미군이 참전해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미군이 미국 본토에서 군수 물자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미 일본은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노동력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모든 군수 물자의 오더를 일본에 줍니다. 그걸 토대로 3년, 4년, 5년을 엄청나게 돈을 벌죠. 일본이.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고도 경제 성장으로 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됐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인제 한국도 인제 70 년대 고도 성장, 일본도 60 년대 고도 성장 이런 걸 겪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인이 보다 더 시장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의 청년들이 진취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도 성장기를 거쳤는데 버블이 붕괴됐다 그러죠. 거품이 한꺼번에 빠졌어요. 집값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자산 가치가 그냥 50%가 날아간 거죠. 내가 10억 짜리 집을 샀는데 5억 으로 떨어졌어요. 5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 절망감, 상실감, 네, 그런 것들이 길어졌죠. 잃어버린 10 년, 잃어버린 20 년, 심지어 잃어버린 30 년이라는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에 빠진 거죠. 네,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이런 거 다 상실한 거죠. 그다음에 늘상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지진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납니다. 네, 우리 구명혜 교수님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저는 부임 사흘째 새벽에 진도 5 강이라는 꽤 큰 지진이 왔어요. 걔네들이 이제 리히터 규모 5.3 이런 거를 잘 안 쓰고 진도, 그러니까 흔들리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도는 지역마다 달라요. 하나의 지진이라도. 제가 있었을 때 5강, 5강, 5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5강만 해도 엄청나게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3층짜리 맨션, 저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철골 구조였는데 와, 30초 동안 소리가 더 꽹 흔들리는 것도 무섭지만 소리가 너무 기분 나쁘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런 거를 1 년에 그냥 수십 차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11 동일본 대지진 취재 갔을 때는 여진이 무려 수천 차례 납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여진도 나는데 예, 호텔 이런 데서 자다가 거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여진도 많이 겪어봤어요. 어찌 됐든 그런 그다음에 태풍, 우리는 딱 일본 열도가 막아줘요. 그래서 태풍이 1 년에 2 개, 많으면 4개 올라오지만 일본은 평균 7-8 개가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오니까 대비를 잘해서 그런지 인명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지진, 태풍 이런 자연 재난이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게 최우선시예요. 밖에 나가면 위험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 그 오타쿠 잘 아시죠? 오타쿠. 예. 덕후라고 요즘 그러는데 덕후를 이제 오타쿠를 우리말로 덕후라고 이제 바꿔서 쓰긴 하는데 오타쿠들이 많습니다. 아키하바라 같은 데 가면은 희한한 옷도 희한하게 입는 사람들도 있고 한 가지 분야에 좋은 면이기도 해요. 한 가지 분야만 깊이 파 가지고 전문 지식을 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세상하고 거의 단절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든지 하는 걸 또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히키코모리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을 얻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만 생활비만 벌면서 또 여유 있게 여행 가고 돈 벌어서 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프리타라고 합니다. 프리 아르바이타를 줄여 갖고 프리타라고 하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인제 상륙을 해서 일정 부분 사회 현상화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일본이 훨씬 심하죠. 이러한 현상도 일본 청년들의 진취적이지 못한 거하고 좀 시켜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40분 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듣다가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족성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토의 섬나라냐 반도국가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근데 섬나라인데 왜 다르냐? 기후가 좀 다른가요? 고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 우리 그 윷돌이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윷돌이 교육. 여유 있는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놀게 해 주고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일본이 교육 당국이 윷돌이 교육을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 이런 것도 좀 관련 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한류, 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2월에 도쿄에 부임을 했어요. 봤더니 한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딱 3년 동안 어느 방송을 어느 시간대에 틀어도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는 시간과 채널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류라는 것은 중화권에서 만들어진 용어고 시작도 중화권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1990년대 말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 저도 이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국 CCTV에서 방영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음악계에서는 H.O.T가 베이징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제목이 한류가 중국을 강타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이제 홍콩 영화를 많이 봤어요. 홍콩 영화. 주윤발 아시죠? 장국영 뭐 이런 사람들. 성냥 한 개비 하나 물고 이렇게 이제 권총하고, 그다음에 소림사 이런 뭐 중국 무술 영화 이런 게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홍콩 누아르라는 장르까지 있을 정도니까. 근데 어느 순간 홍콩 그 영화가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영화 산업이 홍콩의 어떤 중심의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적인 기능을 이제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치면 이제 보아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상당히 그 붐을 일으켰는데, 쉬리, 우리 남북 분단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공감도 많이 가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기하고, 그래서 쉬리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아주 흥행을 거뒀다 그래요. 일본에서의 그 일본 열도를 강타한 한류로는 당연히 겨울연가, 후유노 소나타라고 일본 제목인데, 겨울연가가 완전히 강타했죠. 예, 거기서 배용준이 윤사마, 사마는 이제 남을 이렇게 상대를 떠받드는 그 호칭인데, 윤사마, 용은 이제 배용준의 용, 그다가 사마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 최지우는 지우 힘의, 힘에는 공주인데 지우 힘에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배용준이 나리타공에 딱 도착한다, 5, 6천 명의 아줌마 팬들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그 배용준 하나, 얼굴 하나 보려고. 그리고 제가 사이타마에 있는 큰 대형 공연장에 실제로 배용준 공연 이거 토크 콘서트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뭐 가수가 아니니까 갔더니 어마어마한 그 팬들이 그냥 가득 메웠어요.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사진, 비디오를 찍으려고 그러면은 그 팬들이 서로 못 찍게 하는 거예요. 배용준의 저작권인 거를 일개 팬이 찍어서 유통시키면 안 된다 그래갖고 서로 경계하면서, 이거 아주 신기한 그 팬덤이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윤섬의 열풍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제가 갔을 때 대장금, MBC 대장금, 여러분은 대장금 알죠? 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되면서 중장년층 여성 팬에서 남성 팬까지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어찌됐든 중장년층이 한류의 초기 팬들이에요. 그러다가 2차 한류는 어떻게 되느냐? 2010년으로 이제 K-팝의 시작입니다. 동방신기, 빅뱅, 카라,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뭐 이런 아이돌 가수들이 열풍을 일으키죠. 그럼 뭐가 좋으냐? 일본에도 당연히 이런 아이돌이라는 말이 원래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 원래 80년대 우리는 이제 일본 노래도 좀 듣던 세대인데, 네. 구명의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10년대 가면은 완전 한국 아이돌이 일본 무대를 싹쓸이 하죠. 뭐가 다르냐? 노래를 잘합니다. 일본 가수들에 비해서. 왜 잘하느냐?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흥을 아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이제 전통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춤을 잘 춰요. 댄스 가수들 많잖아요. 춤과 노래가 동시에 되는 일본 가수들은 적습니다. 세 번째, 외모가 출중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의학적인 그 기술 발전에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예, 외모가 남자건 여자건 걸그룹이건 보이그룹이건 외모가 출중하고 그다음에 신장이 이제 뭐 민족이 다르니까 이제 일본이 좀 신장이 평균 신장이 낮죠. 우리 애가 좀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작은 편이었는데 일본 초등학교 1, 2, 3학년을 거기 다녔지만은 거기에서는 또 큰 편이었어요. 어찌됐든 외모가 다릅니다. 노래 잘합니다. 가창력이 있어요. 춤을 잘 춰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류의 팬이 50대 이상에서 이제 1, 20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음식으로도 가요. 한국 음식, 그다음에 K 뷰티라고 화장품, 메이크업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2011년도에 딱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일본 사회가 이제 쭉 가라앉으면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더군다나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딱 하죠. 퇴임을 얼마 안 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뭐 대통령이 독도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천황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일왕이라고 쓰는데 아니 뭐 천황이면 천황이지 뭐 일왕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왕을 건드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천황을 건드리면은 무슨 영린을 건드린다는 표현까지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 소설에는 일본 야쿠자들이 일본의 황거를 침입해서 천황과 황후를 암살하려다가 천황은 이미 튀었고 황후를 암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다가 어느 일본 언론인이 저한테 제발 소설이라도 천황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해서 잠깐 저도 맞대 그랬죠 제가. 아니 이건 소설이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은 너희 일본의 그 이 칼잡이들이 경복궁을 침입해갖고 대한민국의 국모를 실제로 살해한 건 역사적 사실인데 뭐 소설 가지고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옆길로 새 나갔는데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왕에 대해서 올려면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뭐 못할 말 아니에요. 그 말을 했더니 그냥 일본 내에서 한류가 정체가 된 거죠. 세 번째 한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래예요. 2017년 방탄소년단, BTS, 그다음에 트와이스 이런 또 역시 케이팝인데 정말 이제 그 뭐 빌보드라든가 이런 상을 휩쓸죠. 그리고 이제 좀 방식이 바뀌었어요. 일본 가서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수가 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통해서 가수 그룹을 만들어주는 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4차 한류는 바로 최근에 넷플릭스가 활성화되면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뭐 저는 다 이게 못 봤지만은 사이코즈만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기생충, 미나리 이런 것들이 그냥 국제 영화상을 휩쓸죠. 최근에도 또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개봉을 이제 곧 할 텐데 했나요? 그다음에 브로커 이건 일본 감독이에요. 고레에다 감독이 메가폰을 쥔 이제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죠. 뭐 이런 작품들이 칸 영화제를 수상했을 정도니까 이런 국제 영화상을 일본은 거의 못 봤습니다. 최근에는. 예, 이런 걸 이제 4차 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컬처 파워가 전 세계, 특히 일본에서도 엄청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류에 저도 뭐 갔을 때 한류의 영향으로 덕을 좀 본 사람입니다. 왜? 한국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져요. 문화의 힘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56% 일본인의 뭐 대여섯 명은 한국의 친밀감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외교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독도 문제 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했고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은사마 열풍, 그다음에 이제 대장금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절반 정도는 한국의 친밀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조사에서는 10%밖에 안 돼요.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싫다. 이거 50% 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 싫다. 64% 더해요. 일본인 호감을 갖고 있다? 15%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조사들이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정치적으로 겪는 갈등 이런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약간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서 한국 이제 해외 가보면 이제 뭐 남녀 커플 중에 이제 외국인들 우리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반대 커플도 있지만은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이 더 많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 남자들이 실제로 일본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죠. 터프가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우린 좀 남자답다. 일본 사람들은 초식남이라고 그러죠. 초식남. 남성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 표현, 예, 어깨 동무, 손잡고 가는 거 이런 거 일본에서는 별로 못 봅니다. 예, 길거리 지나가다 애정 표현 잘하면. 두 번째, 가방 들어주는 우리는 막 남자들이 여자 가방 다 메고 막 짐 다 들고 그러죠. 절대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 여자 가방 절대 안 들어줍니다. 예, 한국 남자들 들어주면은 감동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팁으로 한번 써보세요. 아까 한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인기를 끌었지만은 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인기를 못 끈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싸이 뭐 미국 가서도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싸이는 왜 인기가 그렇게 별로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미남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잘생기지 않았다. 약간 살쪘잖아요, 싸이가. 오징어 게임 왜 인기가 없나요? 오징어 게임 비슷한 게 에, 영화인가 아니면 웹툰인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여자 배우들, 남자 배우들도 그렇고 잘생긴 남녀 배우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한류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혐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혐한. 혐한은 이제 한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혐오하는 거죠, 한류를. 저는 이제 이거를 역 컴플렉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류가 얼마나 그 열풍을 일으켰던지 그냥 후지 테레비라는 그 우리로 치면 MBC 상암동에 있는 MBC 방송사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후지 테레비 앞에서 우익 단체들이 한국 드라마 좀 그만 좀 틀으라고 하는 시위까지 할 정도로 한류가 대단했었던 것에 대한 역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한 시위를 하는데 데 있어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그 구호를 들어보면은 너무 지나쳐요. 여기 써놨지만 조선 여성을 레이프하라라는 정말 저질, 악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들을 씁니다. 그런데도 뭐 이건 뭐 우리 같으면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까지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일본은 쇠퇴하는 나라. 소니, 도요타 자동차, 지금은 조금 회복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에서 점점 추락했죠. 삼성, LG, 현대 계속 잘 나가죠. 배가 아픈 겁니다. 한류, 테레비를 켰는데 킬 때마다 한국 K-팝 가수 나와 드라마 나와 일본 우익 성향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야, 이게 한때 우리가 지배했던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인데 어느새 이렇게 우리를 성미같이 쫓아왔나. 문화적인 파워는 우리보다 훨씬 세졌네.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역 컴플렉스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게 오래된 것 같지만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횟수로 치면은 뭐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 2000년이 아니라 이거 2005년인데 잘못 썼네. 그 독도가 이제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걸 만들죠. 2005년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다케시마라는 지명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아는 사람이 0.001%도 안 됐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 시마네현의 수도 뭐라 해야 되나 주도의 마츠에인가요?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한일 갈등의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왜?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고이즈미 사진, 일본 총리의 사진을 화형식을 한다든가 심지어 예전에는 단지까지 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정말 과격한 시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안방 거실에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죠. 역효과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외무성, 일본의 방위성, 문부과학성에서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방위백서, 외교청서, 일본 교과서 여기에 이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다케시마라는 그 지명과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이제 어느 시민단체 뭐 초청받아갖고 얘기를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노래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일본 방위백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일본이 점점 우경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맞는데 어떻게 55년부터 지금까지 딱 3년을 빼고는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했을까요? 네, 이런 면에서 일본은 과연 민주 국가인가?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미군 점령기를 거쳐서 독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 헌법이 이제 메가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구조를 보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도 못 갖게 돼 있어요. 자위대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상의 군대고 지금 뭐 방위비 예산을 GDP의 2%로 올려서 미국, 중국 다음 3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8인가 우리보다 한 계단 위에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있을 때 평화헌법 개정 문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 일본은 헌법 개정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와, 좀 있으면 하겠네. 15년, 17년 사이에 일본 사회가 그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감정적인 대응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독도와 관련해서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했을 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너무 이분법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론 매체, 저는 언론인으로서 저 언론인도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 전략을 구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나중을 위해서 외교적인 대응은 해야 됩니다. 주한 일본 대사나 공사나 뭐 이런 사람 초치해서 엄중 항의하고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평화헌법 얘기는 여기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한일 갈등 현안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자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아베 정권 사이에 외교장관 간에 이제 합의를 했죠. 위안부 자,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설립하고 일본에서 10억 엔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합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딱 발표하자마자 피해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했다. 그래서 반발이 있었죠. 자, 정부가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로. 문재인 정부 이거 피해자 동의 안 받은 건데 우리 일본 곤란하다. 재단 해체하겠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죠. 국가 간에 합의한 건데 이거를. 두 번째, 이번에 또 징용자 배상 판결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야 니네들 강제로 일시키고 한 거 다 손해배상해라고 판결한 거. 이미 일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난 문제를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 근데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죠. 사법부가 판단해서 한 거를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문제가 꼬여가지고 일본이 또
어떻게 했어요? 경제 보복이 나섰죠.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핵심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거라든가 핵심 이거를 안 주는 거야. 수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쥐소미아 파기, 한일 정보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거 안 하. 미국이 난리가 났죠. 야,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보 교류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공조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래? 꼬인 겁니다. 이게 지금 안보 문제로까지 이슈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나옵니다만 직용자 판결로 인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했고 한국은 이제 지소미아 파기 선언했다가 이제 막판에 뒤집긴 했는데 요게 지금 다 얽혀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한국도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달 19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가서 외교 장관 회담을 합니다. 풀어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제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제언을 합니다. 그 제언들을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장을 단계별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어려운 것들은 일본말로 타나게라 그럽니다. 선반 위에 좀 올려놓고 여론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가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정말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이런 이제 외교 안보적인 위기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한 5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60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주에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제부터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시간이 없어갖고 서둘러갖고 좀 말이 빨랐을 텐데 양해를 구하고요. 어떻게 제 특강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방송 기자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고 또 앵커도 실험 많이 하셨어요. 프로그램에서 나름도 워낙 좋으시고 이 설명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편했다고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KMS에 쓰는 거는 뭐 간단하게 쓰는 것도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장에서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아까 쓰신 책 4권은 다 카이스트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 방학이나 시간 되면 기자회견을 좀 궁금하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역사 소설, 가상 역사 소설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네. 이게 좀 마이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리나?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박수호라고 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리시나요, 국장님? 네. 네. 한 가지 이제 좀 일본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마이크가 아마 겹쳐서 울리는. 그거는 잠깐 이거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즘 청년들이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익화가 되는 경향성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 약간 이런 게 너무 마이크가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특히 혐한 시위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일본인의 특징 뭐 친절 이런 거랑은 되게 좀 반대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근데 혐한 비율 같은 걸 보면 또 상당히 높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 50% 이상이 혐한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일본에서 느꼈던 그런 혐한에 대한 수위나 그런 게 어느 정도나 좀 되는 것 같은지가 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5년에서 8년까지 3년을 근무했는데 그때는 한류가 꽃을 피웠던 시기고 혐한이 태동했던 시기예요. 그때 만화 혐한이라는 만화가 제가 있을 때 출간이 됐어요. 그런 혐한 시위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2010년대 이후에 그 혐한 시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혐한 시위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뉴스로 보고 들었죠. 그 영상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찾아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한의 태동은 한류의 반작용이다. 그 다음에 역 컴플렉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라든가 경제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본을 그 지금 저기 뭐죠? 그 직장인들 월급은요. 평균 월급은 우리가 더 높아요. 일본보다. 전체적인 그 일본이 인구가 많고 경제력은 당연히 일본이 아직도 앞서지만은 1인 개인의 어떤 소득을 보면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그 못 살던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인데 언제 저렇게 경제력이면 이렇게 커졌을까에 대한 배 아픈 게 혐한 시위로 계속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사회가 그 군국주의 때문에 피해 의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황과 어떤 군의 결탁으로 해서 일부의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당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전후 직후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법에는 평화헌법 구조에는 군대 보유가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만들었는데 그 자위대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와도 군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군인들 손가락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군인 그 자위대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바뀐 게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자위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 해안가 500km에 싹쓸이된 거를 치운 게 또 자위대예요. 물론 자위대가 다 치운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자위대에 대한 인식이 향상이 됐고, 세 번째 북한이에요. 1998년에 대포동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해가지고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갔어요. 일본은 충격이었어요. 와, 왜? 자기네가 아무래도 이제 적개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교도 지금 수교도 안 돼 있어요. 언제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납치 문제가 불거졌어요. 일본의 민간인, 특히 13살짜리 중학생, 여학생, 여중생, 메구미라는 그 여중생을 1979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납치를 해가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서 납치한 어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정신병에 걸려갖고 뭐 자살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 납치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일본이 그 정부가 인정한 납치가 16명인가 그렇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납치는 13명에. 그래서 8명은 죽었고 5명은 살았다고 산 사람들 돌려보냈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일본은 그전에는 가해자, 전범 국가의 낙인이 찍혀서 살아왔는데 북한이 도와준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피해자가 됐어. 납치 피해자야. 그 다음에 안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도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국가가 됐어. 그럼 우리도 이제 군사력을 가져야 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빌미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일본말로 북한 때리기, 키타소센 바싱그, 북한 때리기가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지금의 자민당 정권은 북한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헌법도 바꾸려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위비 예산을 GDP에 지금 1%로 묶여 있는 거를 2%로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경화 제가 얘기했죠. 2005년에서 8년 사이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일본이 어떻게 평화헌법을 바꿔? 못 바꿔. 저는 자신 있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절반쯤 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일본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은 또 일본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전과 전후의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좀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군국주의의 피해자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와 지금은 북한이라는 적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리찬네르라고 하는 이 채널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혐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 익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되도 않는 말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오죠. 그게 다 확대 재생산되는 아주 그 우리도 유튜브에 보면 정치 유튜브 채널 많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가짜 뉴스 엄청 많거든요. 가짜에 가짜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왜곡된 그 것들이 많이 확산되는. 근데 그거를 규제도 뭐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죠. 여기까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뭐 있나요, 여러분들? 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신용카드에 대한 말씀도 하셨듯이 차라리 여기 와서 할까요? 이걸로 하면 네. 그 신용카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제가 일본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CG나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약간 세련된 형태의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아직도 이제 칠판 같은데 뭐 종이 붙여놓고 그런 형태의 방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고 약간 느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야, 일본이 왜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진짜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잘 안 해요.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도 있지만 정말 뭐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중국이 아까 그 신용카드를 지나서 그 패스하고 QR 코드로 결제하는 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먼저 이뤄놓고 사회 안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다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거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그냥 현금 쓰면 되지. 귀찮게 무슨 뭐 해.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데 뭐 일본 방송도 사례를 잘 들어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막 방송 환경,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해 갖고 서로 경쟁적으로 막 시각적인 효과도 좋게 하려고 그러고 이 스튜디오 가보면은 그 뭐라 그러니까 대형 비디오 월이라 그러죠. 이제 과거에는 딱 제가 여기 사이즈에 이렇게 두면 이제 아나운서 뉴스 앵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어깨걸이 요만큼 나왔어요. 지금은 서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뉴스를. 왜? 백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다가 시원하게 그림을 풀샷 주고 막 그 로봇 카메라도 쓰면서 이렇게 쫙 그 지미집도 쓰고 그러는데 일본 방송이 딱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봐도 옛날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NHK도. 그리고 NHK 아나운서 잘 보십시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쁜 아나운서가 없어요. 예. 그 미모로 뽑진 않더라고. 그리고 진행 방식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과거 스타일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개편을 해서 뭘 어떻게 좀 바꾸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모르겠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귀찮으니까. 뭐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될지 저도 좀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다가 답을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간이 이게 내가 이제 그 공지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75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면 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시간이나 3시간 됐으면 조금 더 한 80분 정도 얘기하시고 또 그다음에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그래서 훨씬 알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실제 경험으로 현장에서 그동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30년 가까이 기자로서 쭉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변화나 여러 가지 흐름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강으로서 이 현대일본문학 종강 수업으로 아주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윤 국장님을 모시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KNS에 소감 감상 써주고 질문도 못 써주면 제가 전달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연락드렸더니
회사를 반차까지 내시고 오전 근무하시고 지금 집에 가셔서 이 특강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황송할 따름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기회가 되면 실제 뭐 이렇게 대면 현장에서 뵈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서로 피드백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좋다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나